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그것 좀 해주세요. 메시지 남기는 거. 그리고 네, 같은 반 친구들인데 안 오신 분들 있으면 좀 잘 좀 이렇게 좀 들어오라고 좀 챙겨 좀 주시고, 제가 이 개인 연락처를 이게 다 이제 그래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 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배웠냐면 진도표를 잠깐 좀 보면 저희가 40 제가 이게 어쨌든 왕한석 개혁 이전까지 배웠다 그랬는데 맞나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스패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구나.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51쪽 중간부터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이고 이거 내가 수락을 안 했네. 그래서 다 수락했고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벌써 주말이 왔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 같이 한번 이 51쪽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한중일 위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중일이 어떻게 51쪽 중간부터 중간이라 하면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있었던 여태까지 있었던 그 왕조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왕조가 어디다? 중국 왕조 중에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송나라다. 여기서 힘들어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거예요. 외교적인 부분이나 대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도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대부분의 중국 왕조들이 어, 자신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되겠죠. 뭐 다른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한 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대외 관계를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국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가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잠깐 배웠던 이 요나라와 금나라가 또 일부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네, 그 일부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금나라와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지난 시간에 짧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원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나라도 나오고 그래서 그 두 나라는 거의
그 중국 전역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일부라고 하는 거는 이 요나라와 금나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 북위의 효문제 같은 이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리고 한족화되는 경우는 이 침투왕조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요, 금, 원, 청 이 네 가지 나라들은 정복왕조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진족이 예, 요의 지배를 받다가 이게 또 통일하고 나서 예, 금과 송이 연합해서 요를 공격하고 나중에는 단독으로 요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때부터 이 시기부터 이제 송나라를 예, 공격해가지고 카이펑을 함락시키는데 이때 예, 황제와 플러스 태자까지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황제랑 태자가 없으면 그 다음 왕 누가 합니까? 자, 오늘 네, 또 질문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소연 학생부터 박지원 학생한테 좀 한번 해볼게요. 이소연 학생, 그 네? 황제와 네. 태자가 잡혀가면 황제랑 누구요? 태자야, 태자. 그 아들. 네. 네, 그러니까 잡혀가면 그 다음 왕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아들. 네, 다른 아들. 네, 그렇죠. 다른 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들이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둘째인가 셋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하고요. 예, 태자까지 잡힌 거를.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앞서서 배웠잖아요. 이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 새로운 황제가 생기는데 금나라가 나중에 진짜 얘네들도 약간 좀 이게 영악한 게 이 포로로 잡았던 두 명 중에 태자이죠, 태자. 태자를 내려보내려고 해요. 송나라로. 그래서 한사코 남송이 된 이 송나라가 반대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금나라에서 사시면 제가 잘 살 수 있게 돈 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송나라 하면 돈이라고 막 이게 경제력이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이미지만 생길까봐 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자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황하강이에요. 황하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예, 금나라는 예, 수도를 만주에서 현재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화북지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금은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 맹한 모국제 그리고 남쪽 그 정복 지역에는 예, 주연제를 쓰게 되면서 이런 이중 지배 체제를 해서 고유의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네, 끝판왕인 몽골 제국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네, 네. 네. 남송은 여러분들 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요를 어떻게 보면 요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요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아요? 금나라랑 손잡죠. 근데 금나라한테 당하고 금나라가 싫으니까 원나라랑 손잡고 금나라 친 다음에 원나라 그 몽고족한테 멸망당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혜린 학생 잘 들어왔나요? 아직 못 들어온 것만 같은 거는 제가 이게 못 찾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전혜린 학생이랑 같은 반이 네, 이소연 학생 좀 전화 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좀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네, 부탁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 보면 그 김가원 학생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양 기르기 같이 한번 좀 해봅시다. 자, 1번 뭐라고 해야 되죠? 읽어주고 한번 이게 답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세대부 계층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요. 모르겠어요.
차대부 계층과 성리학 요 파트에서 정답이 다 나온다 정도는 이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전혜리 학생 들어오셨네요. 네네. 네, 다음에 좀 질문 좀 할게요. 예, 일단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답을 좀 써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 학교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서원의 발달이죠, 여러분들. 예, 이게 좀 이게 진짜 책이면 이렇게 안 쓰는데 조금 네. 좀 더 확대 가능한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제가 송나라의 그 황제권 강화 정책으로도 소개했던 바로 네. 이 전시 제도의 도입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임금님이 정말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 뛰어난 사람이어도 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으면 주목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혜린 학생 요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51번에 2번 네, 해줄 수 있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송대의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 제가 그때 그 자본주의에서의 그런 월급 상상과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발달이 됐고 그것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그랬죠? 상업도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돼서 핵심은 그겁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서 살고 소위 말해서 이 서민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 형태의 그런 그 모임 그 형태를 이렇게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발달로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아시겠죠? 이 도시가 일단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이 3번은 김윤재 학생 네. 한 번 한 번만 좀 읽어주고 왜 시행했는지 이거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었으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료3을 통해 요하 구미 이중지대 체제를 시행한 까닭을 파악해보자.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 효문제 얘기하면서 했던 거. 바로 이게 되는 거죠.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제가 이거 써온 거를 좀 말씀드리면 고유의 전통을 가르치기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한족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네, 요런 이 이중 통치 정책을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몽골 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새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면 요 부분을 좀 잘 이해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냐면 네, 저희가 원래 A반이어서 31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한두 명 안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간에 나간 친구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 최준영 학생 나갔구나. 그러면 맞네. 아닌데? 최준영 학생이 나갔어도 30명, 31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 또 없네. 그래서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가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네,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몽골 제국에 대해서 좀 배울 때의 중요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왜 배울까? 이 부분을 네, 박지원 학생이 한 번만 좀 읽어줄래요? 어디예요? 네, 여기 왜 배울까?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통치한 정치, 경제, 문화 정책을 배움으로써 오늘날의 세계와 지구와 현상에 몽골 제국이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예, 바람직한 이런 세계화 시대와 맞는 예, 역사를 이렇게 현실과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효용성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게 이게 역사 학습인데 이 몽골 제국에 대한 이 학습은 여러 부분에서 현실과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뭐 울루스 이런 개념들, 네, 이런 개념들 저 때 없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배운 개념이에요. 몽고 울루스 예, 이게 연합체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런 예, 예, 더 큰 인간 집단을 말하듯이 예, 많은 사람의 뜻이란 뜻이래요, 여러분들. 아 이런 네. 울루스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몽골어인데 뒤에 더 큰 인간 집단으로 말뜻이 확대되어 국가의 뜻을 갖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예, 국가 아시겠죠?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어도 하나 배웠으니까 아주 그냥 예, 오늘 하루 예, 수업이 알찬 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몽골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발성이 안 되는 관계고 잠시만요.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자 제가 얘기했었죠. 뭐에 특화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이분들이 이제 말 타는 거 예, 예,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고려를 침입했을 때도 그 김포에서 강화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또 이제 또 그 부모님과 주말에 조금씩 이렇게 교회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포에서 강화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배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이 배 타는 그 그러니까 바다죠. 육지와 바다 사이 거리가 한 200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00m를 못 건너서 고려 강화도라고 하는 그 바뀐 수도를 함락을 못할 정도로 이분들이 이게 바다에는 조금 취약한데 이분들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 초원길과 이 비단길을 통해서 엄청나게 동서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서교역을 또 뒷받침했던 제도가 뭐냐면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몽골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역탐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잠깐 교양을 위해서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가 없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정류장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 그리고
정류장과 정류장, 역과 역 사이에 그 보호해주는 군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이 안전하게 그 처음 시작 시부터 몽고 제국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게 몽고 제국의 수도나 원하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요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태무친이라고 하는 분이 몽골 고원에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을 통합했고요. 그래서 칭기즈칸 주체가 됐다. 그래서 천호제라는 사회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몽골 울루스를 구성했다. 엄격한 법령을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마련해서 토대를 닦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이게 엄격한 군율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이 천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목민을 1천호씩 나눠서 천호장에게 맡기고 이 천호 밑에 100호장, 10호장 그러니까 이 호라고 하는 건 제가 지포자라고 해서 그냥 제가 한 가정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1000개는 한 명이 맡고 그 1000개 밑에 100개씩 또 쪼개서 놓고 100개 밑에 10개씩 쪼개 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복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세계 전쟁사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겠지만 굉장히 이게 좀 전쟁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몽골족들이. 그래서 그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이런 지도를 보면서 조금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 서하와 금을 공격해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몽골의 이런 침략 방법 중에 그 정벌 과정 중에 1번이 그거예요. 항복 여부를 물어봅니다. 너 나한테 항복할래? 그러면 시원하게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뒤끝 없어요. 당나라처럼 나제 동맹 맺어가지고 나는 백제, 나는 고구려, 너는 신라, 너는 그 백제 이렇게 서로 멸망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매칭시켜서 가져가자라고 약속하고 약속 어기는 이런 게 아니라 시원하게 그 시스템 도입해 줍니다. 역참제도 설치하고 몽골 군인도 보내서 역참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해주는데 거기서 나 항복 안 할래 라고 하면 이 호라즘 왕국처럼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았던 주요 도시들을 아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있던 모든 존재들을 다 이게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앙아시아 정복 이후에 유럽 원정을 갔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교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부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수부타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그 동유럽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서유럽 지역으로 공격을 하려던 찰나에 그 몽골 칸이 여기서 칭기즈칸 이후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돌아가시게 돼요. 오고타이 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오고타이 칸이 죽으면서 이 황희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부타이도 이게 그 나름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가서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몽고족 분들은 전쟁할 때 원정군 갈 때 보급병 없어요, 아시겠죠? 가서 약탈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그런 존재였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그냥 다 초전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고 이 수부타이라는 분이 다 이게 한 거고 그래서 유목 세계와 농경 세계를 아우르고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통합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 사후에는 여러 울루스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세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분이 지금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국호를 원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는 남흉을 그리고 또 델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1279년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최초, 모든 최초는 중요하죠. 최초의 전역 지배. 그래서 중국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여러 울루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몽골 제국은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는 세조가 다스리지만 칭기즈칸 및 다른 사람들, 그 아델들이나 또 이게 또 고위 멤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주치, 훌라구, 차카타이 이게 다 이게 리더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데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뭐야 귀족 중에서의 그 리더 이런 느낌인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14세기 들어서 황희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재정난이 생기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인 교초를 남발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 조금 우리가 아는 요즘과 비슷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집회를 많이 남발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백년교도 그러니까 무거운 세금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 이 주원장에 의해서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요때 헝가리까지만 가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서유럽 점령해서 한 100년 정도 지배했었으면 이렇게 소략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사 과목에서. 이런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서양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학문인데 그런 그 교과서 체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자세했을 텐데 이런 기록들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국가인데 그래서 김하병의 모습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세 귀족하면 중세 그런 분들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철갑옷 두껍게 입고 긴 창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비단 옷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얇은 그 천을 여러 겹쳐 입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화살이 박혔을 때 그 천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방탄복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얇은 천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여러 겹을 겹쳐 입어서 조금 부상도 예방하고 기동력도 더 빠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앞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샤브샤브 좋아하나요? 아침부터 제가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샤브샤브가 몽고족이 우리나라한테 전해준 그 허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허거가 좀 바뀌면서 지금 저희가 이게 좋아하는 그 형태로 바뀐 거고 그리고 또 설렁탕 그리고 뭐 순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영향받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의 중국집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죠. 이게 그 이번 수업 시간 초반에 요, 금, 원 그러니까 청은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알겠지만 요 세 나라 모두 이중 지배 체제를 썼다. 아까 전에 처음에 뭐 나왔죠? 몽고족은 천호대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지배 시스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관료제와 주연제 등 중국 전통의 이런 것들을 채용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몽골인 대일주의. 몽골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도달할 수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몽골인들이 정부의 고위직을 독점하게 되고요. 주요 재정 업무는 서방계 생목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서방계 생목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서유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독일처럼 이렇게 피부 하얗고 눈 파랗고 이게 아니라 눈의 색깔이 누구랑 다른
몽골인들은 우리와 같이 약간 좀 어두운 검정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좀 밝은 색깔의 계열인, 눈의 색깔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뭐 중동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했다. 그리고 금의 지배를 받았거나 한족의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을 남인이라고 해서 그 이 민족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거에 맞게 조금 차등적인 그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이 된다. 몽골인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 생목인, 그다음에 한인, 그다음 남인.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풍부한 경제력이 있으려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풍부한 경제력이 있어서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풍부하게 많아서 이때 당시에 농업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풍부한 경제력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이 남인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과거제는 폐지되고요. 그래서 후기에 가서야 부활해서 후기에 가서야 부활을 한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주전호제가 더욱 발전해서 지방에서 사대부가 지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대부로서 과거는 못 보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신용이 생명이었던 지폐의 사용.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 아니면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그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중요한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각종 코인들이 왜 문제인지 이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국가가 신용을 보장하는 화폐도 그 국가가 디폴트나 이런 경제를 이렇게 파산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국가에 대한 신뢰성만큼 그런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그 신뢰성을 이렇게 인정받기가 참 여간해서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용돈 받고 하는 이 지폐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원나라의 지폐는 교초가 주요 표로 널리 통용됐다. 종이에 불과한 교초가 제국에 통일적으로 통용된 까닭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소금을 비롯한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교초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초의 가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또 여기서 또 잠깐 딴소리 하면 여러분들 그 달러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도 가치가 유지되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몽골 사이즈도 엄청 크지만 몽골에서만 교초를 쓰니까 몽골에서 교초를 찍으니까 교초 가격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찍어도 어떻게 돼요? 탄탄하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달러로 모든 걸 사니까 수요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가 폭등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또 깨알같이 한번 이제 교양을 위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몽고족 하면 이중 통치 체제이지만 나눠놓고 이렇게 따로 그냥 다스려서 이렇게 다양한 걸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등급의 사람이 있다. 와, 엄청나죠? 첫째는 관료, 둘째는 설이다. 앞에 있으면 귀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면 나라의 보탬이 되는 뜻이다. 수고없다고 장인이고 되게 무섭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아홉째는 유학 지식인. 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시겠죠? 송나라 때 성리학 생기면서 사대부들이 이게 유학 열심히 했는데 열대는 거지다. 뒤에 있으면 천한 것이요 천한 사람은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참 이게 극단적인 이런 인식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원대의 과거제는 1315년에 재개돼서 16번 시행돼서 한 200명 정도의 진사 합격자를 배출하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시험 대상을 치러서 정원은 각각 25명이었다. 그래서 한인 남인은 합쳐서 많아야 50명이고 적을 때는 9명인 경우도 있었다. 총 인원이 송대 한 해에 합격자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중시되지 않았다. 과거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배울 청나라랑 좀 다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청나라는 이 과거제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지만 꾸준히 그것도 강조해요. 관리로서 한자로 이렇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만주어를 못 쓰면 그거 가지고 이제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운영을 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대의 경제와 문화. 원나라 때는 이제 농업 생산이 장려가 되게 되고요. 계속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원나라가 몽골족이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몽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유목민족이고 그러니까 농사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겠다 싶겠지만, 이 농업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목화 재배 등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면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동서교류를 하면서 초원길과 비단길을 통해서, 그래서 남송에 수도했던 이만은 더욱 눈부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송나라는 비단길과 뭐 초원길과 같은 이 육로길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바닷길로만 해서 교역을 많이 하면서 서민 문화도 만들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몽고 제국이 통일하고 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소위 말해서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대운하도 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저우와 대도가 이게 수로로 연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해운도 편리해져서 수백만 석의 곡물들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운송됐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원은 동생산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동이 구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서 교초를 발행했다. 아시겠죠? 그렇죠? 교역의 편의. 자,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화폐로 쓰였던 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에는 진짜 가치가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뭐 쌀이나 곡식이나 아니면 입을 수 있는 뭐 직물 이런 것들이 처음에 쓰이다가, 이건 좀 너무 부피도 크고 움직이기 쉽지 않다, 썩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동전을 쓰자라고 해서 동전으로 갔다가, 동전도 무겁다라고 해서 지폐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참고로 명나라와 청나라가 되게 되면 일조 편법이나 이런 지정은 제도 때문에 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괴처럼, 그 골드바처럼 그런 은으로 된 어떤 특정 모양이 있어요. 약간 배 모양으로 된 이렇게 약간 좀 탕원형이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세금의 그 화폐의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자와 몽골 문자가 합쳐져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대에는 똑같이 송대에 이어서 서민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극을 즐겨서 서상기를 비롯한 원곡, 연극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종교의 관용 정책을 펴가지고
예, 불교, 티베트 불교, 예, 조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모두 쿠빌라이는 이게 수용했다. 그래서 큰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용 정책도 피행했다. 다만 이 관용 정책에 이렇게 좀 저항하게 되면 큰 괴롭힘을 당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승려이자 원의 국시였던 타스파가 만든 몽골의 고유 문자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몽골 제국의 역사적 의의는 뭐예요? 자, 아까 전에 최초라고 얘기했던 거 뭐죠? 네. 유목 민족으로서 최초로라고 합시다. 최초로 중국 전역 지배를 한 그런 그래서 지배했고 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게 유목 세계와 농경 세계를 통합해서 다스렸다. 동서교류에 영향을 준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져가지고 동서교류에 영향을 줬다. 자,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자료 2를 참고해서 한족의 지위가 낮았던 건 왜 그래요? 바로 이 몽골인 제일주의 이것 때문에 몽골인과 생목인이 주요 관직들을 하게 되고요. 생목인, 그리고 과거 합격자가 정원이 낮았기 때문에 정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극복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원대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관용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민족이나 이런 분들이 뭐만 하면 우리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순종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그런 한번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이게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식의 통치를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동서교역로 및 역참에 대한 얘기 이 부분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역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에 따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류장 옆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여러 정류장들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행 가서 묵는 그런 호텔 같은 게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보면 마르코 폴로 이 두 분의 이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봐도 아시아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만 봐도.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은 조금 많이 좀 부탁 좀 하게 되네요. 김보미 학생이 마르코 폴로를 좀 읽어주시고요. 박지민 학생이 이분 바치타 좀 읽어주세요. 김보미 학생 한번 좀 읽어주세요. 김보미 학생 마르코 폴로 좀 읽어줄래요?
이게 좀 아침이라 좀 힘든가 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각 지방에는 주요 도로에는 20에서 30마일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역참에서 전령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3,400마리의 말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군주의 전령들은 온 사방으로 파견되어 하루 거리마다 수와 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좋다. 시스템에 소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행자에게 중국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고장이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관리자가 몇몇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다. 사람을 파견해 다음 역참까지 안내하고 안내자는 전원이 도착했던 확인사를 받아온다. 그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나라 그 상선들, 우리나라 그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우리나라 해군을 파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스카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 세계를 아우르는 교역망과 동서문화의 교류, 그래서 이 교통로를 정비하고 안전을 확보해서 제국 전역에 역참을 설치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자료들도 있대요. 이 몽골 제국의 역참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명이 들어와서 어디로 몇 명이 갔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에서야 좀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역참제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 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는 알 수 있는 시기가 곧 더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역참망의 설치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 인원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서 중앙의 지배력이 멀리까지 뻗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그 빠르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였던 몽골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다. 그 시스템이 역참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은 더욱 발전했다. 이거는 선생님, 바다를 못 건너서 강화도를 한 명 못 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고려가 먼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고려와 힘을 합쳐서 일본으로 원정을 가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같은 항구 도시가 계속 번창하게 되고요. 강남에서 텐진에 이르는 연안 해운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은 육로와 해로를 오가면서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고 교역망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몽골리아나, 요즘은 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데, 팍스 로마나처럼 처음에 나오는 게 팍스 로마나일 거예요. 그래서 팍스 몽골리아나, 몽골의 평화 시대라고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에 걸친 이런 원거리 여행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카르피니와 같은 교황의 사절들도 베네치아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여행가인 이븐 바티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중국을 왔다 보고 가면서 이런 얘기 남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기의 경험을 되게 좋은 경험, 신기한 경험으로 홍보하고 싶다 보니까 원나라에는 벽으로 칠해져 있는 집이 있다, 막 이런 기록들도 또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슬람의 천문학,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중국
세화는 페르시아의 세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역참 설치 왜 했다고요, 여러분들? 목적,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 효과 뭐예요? 그럼 효율적 지배, 즉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쉽게 될 수 있었고, 플러스 뭐가 됐어요? 동서교역에도 도움을 주었다. 가 어떻게 보면 이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요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번까지만 좀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나오는 게 그대로 이게 여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줄 쳐서 화살표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전해졌고, 이슬람에서 그 천문학, 수학 등이 전해졌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 같이 또 열심히 진도도 나가고 학습하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업 끝났습니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